수질 분석 33번째입니다. 흡광 광독의 스펙트로포토미터의 구조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이 흡광도를 측정하는 기구를 스펙트로포토미터라고 부릅니다. 컬러미터라고도 부르고 스펙트로포토미터라고도 부릅니다. 흡광 광독의 또는 분광 광독의 이런 이름으로 부릅니다. 스펙트로포토미터라는 이름을 쓰기도 하고 또는 이게 길어서 그런지 그냥 스펙트로미터라고 줄여서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스펙트로포토미터의 구조를 보면은 어떤 구성 요소로 되어 있느냐면 광원이 있고 두 번째 모노크로메이터 단색광 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 슬리트 그 좁은 윈도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큐베트를 통과해서 감광 장치 그 다음에 아웃풋을 내는 곳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 나오는 그 램프 그것을 이제 라이트 소스라고 하죠. 여기서 빛이 나오면은 빛이 이동하면서 모노크로메이터를 통과해 가지고 이 파장별로 분리가 됩니다. 파장별로 분리가 돼서 파장별로 분리된 빛을 그 중에 일부만 셀렉션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빨간색만 고른다, 또 파란색만 고른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렇게 고르는 데 보면 여기 adjustable aperture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좁은 틈새가 있습니다. 그 좁은 틈새로 우리가 이 분광한 빛을 고르는 거죠. 그림을 잘 보면은 이렇게 빛이 이 틈새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틈새로 그 특정한 파장의 빛만 뽑아내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빛이 통과하는 큐베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큐베트는 이제 샘플이 여기 담겨 있어서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빛이 통과하고 나면은 빛을 감지하는 감광 장치가 있습니다. 포토 레지스터라고도 하는 것도 있고 포토 튜브라는 것도 있고 뭐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전자적인 그 회로를 거쳐서 아웃풋이 이제 숫자로 나오게 되죠. 자, 제일 먼저 그 라이트 소스부터 설명을 하면은 이 스펙트로포토미터에서 사용하는 라이트 소스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 이 두 가지입니다. 텅스텐 할로겐 램프하고 듀테리움 램프라고 하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램프마다 램프 고유의 파장이 있습니다. 나오는 빛이 색깔이 다르죠, 조금씩. 색깔이 다르다는 것은 나오는 빛의 파장이 다르다는 뜻인데 이 그림에서 보면은 그 형광등, 백열등 또는 뭐 할로겐 램프 뭐 이런 것들의 그 파장에 따른 광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X축은 파장이고 Y축은 광도예요. 여기서 그 초록색이 그 할로겐 램프, 보통 스펙트로포토미터에서 많이 쓰이는 할로겐 램프인데 흔히 우리가 텅스텐 램프라고 부르죠. 근데 텅스텐 램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할로겐 가스를 채워 넣어 줍니다. 그러면 텅스텐 램프보다 이 가시광선이 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가시광선이 많이 나오도록 만든 램프가 텅스텐 할로겐 램프인데 여기 보면은 그 형광등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개 삐죽삐죽한 파장이 있죠. 그러니까 모든 파장이 다 골고루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 파장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형광등이라든가 또는 LED 이런 것들은 특정 파장의 빛이 이렇게 나와요. 그것을 합쳐가지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만 기계로 분석해 보면 이렇게 몇 개의 빛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스펙트로포토미터에 쓰기가 적합하지 않아요. 모든 파장의 빛이 골고루 나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텅스텐 할로겐 램프를 주로 사용한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듀테리움이라고 하는 건 이제 중수소인데, 듀테리움을 채운 램프는 거기서 자외선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자외선용으로 사용을 하는데, 보통 수명이 그렇게 길질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쓰다 보면 계속해서 이 램프를 교체해 줘야 되는 그런 좀 비용이 나가게 됩니다. 이 가시광선하고 자외선하고 두 가지가 다 있는 그런 스펙트로포토메타도 있고, 조금 값이 싼 것은 가시광선만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스펙트로포토메타의 표시에 보면은 비지블만, 가시광선만 측정하는 것은 비스라고 쓰여져 있고, 자외선도 측정하고 가시광선도 측정할 수 있는 것은 UV 비스,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xenon 램프는 뭐 가시광선 UV를 같이 낼 수가 있는데, 보통 이보다는 텅스텐 램프하고 듀테리움 램프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 자외선을 사용해서 측정하고 싶다고 하면은 그 스펙트로포토메터가 자외선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인지, 자외선 램프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빛이 나오면은 그 모노크로메이터, 단색광 장치를 통과하게 돼요. 모노라는 것은 하나라는 뜻이죠. 하나라는 뜻이고, 이 크롬은 색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색이 하나다라는 말이죠. 하나의 색만 뽑아내는 장치다. 지금 스펙트로포토메터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디프렉션 그레이팅이라는 겁니다. 우리말로는 회절 격자라고 하는 그런 장치인데, 예, 이건 무엇을 이용한 거냐 하면은 아주 좁은 슬리트 사이를 빛이 지나갈 때에 이 파동이 굴절되는 현상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좁은 틈새를 이런 그 파동이 쭉 지나가면은 여기를 통과하고 나면은 파동이 이렇게 굴절이 돼서 다른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빛도 들어가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굴절이 되는 거죠. 되는 그런 현상을 이용합니다. 예, 보통 얼마나 좁은 틈을 만드느냐 하면 뭐 1cm의 그 줄이 500개 정도 아주 가느다란 홈을 낸다든지 이런 정도로 만듭니다. 예, 그렇게 해서 여기 그림에 보면은 어, 그 그레이팅 사이를 지나가면은 빛이 이렇게 분광이 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납니다. 분광이 한 군데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분광이 이렇게 여기서 제일 강하게 나타나고 조금 그 약하게 나타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프리즘식이 있습니다. 프리즘은 그 유리, 삼각형으로 만들어진 유리를 말하죠. 그 유리를 통과하고 나면은 빛이 그 파장에 따라서 진행 속도가 다릅니다. 파장에 따라서 진행 속도가 다른데 또 이 매질의 밀도에 따라서 진행 속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유리 같은 데를 지나가면은 빛이 진행하는 속도가 좀 느려집니다. 느려지는데 그, 그 영향을 파란색, 즉 파장이 짧은 빛이 더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더 느려집니다. 그래서 빛이 꺾이는 걸 보면은 이렇게 파란색이 더 많이 꺾이고 그 빨간색은 덜 꺾이고 이런 형태로 프리즘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프리즘을 그저 옛날에 초기에 나온 형태는 빛이 이렇게 통과해 나가고 프리즘을 회전을 시켰어요. 프리즘을 움직여 가지고 이걸 회전시키면서 여기 나오는 빛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하는데, 아주 미세한 회전만으로도 이 파장이 크게 변동하기 때문에 조정하기 굉장히 어려워서 그렇게 좋은 기계가 아닙니다. 요즘은 그래서 디프렉션 그레이팅을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슬리트를 통과합니다. 그 모노크로메이터에서 단색광으로 뽑아내고 나면은
분리하고 나면 그 중에 일부만 우리가 뽑아서 써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슬리트를 만들어 가지고 통과를 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빛이 빨주노초 파남보가 이렇게 분리가 됐다면은 이 빛을 특정한 빛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슬리트를 만들어요. 슬리트를 만들면은 요 사이를 통과하는 빛만 우리가 고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폭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밴드 위드라고 부릅니다. 밴드 위드. 밴드 폭이다. 뭐 이런 의미죠. 예, 기계에 따라서 이 밴드 위드가 서로 다릅니다. 비싼 기계일수록 이걸 아주 좁게 만들 수가 있어요. 값싼 기계는 아주 넓어집니다. 보통 값이 싼 스펙트로포토메타는 밴드위드가 한 10나노메타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0나노메타에다가 그것을 맞췄다고 하면은 거기 들어오는 빛이 495나노메타에서 505나노메타까지 사이에 빛이 들어온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사이가 밴드위드가 10나노메타가 된다는 것은 495에서 505나노메타 사이의 빛이 들어온다는 뜻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10나노메타 정도는 좀 넓은 편이고, 좁은 것은 1나노메타 또는 0.5나노메타 이 정도까지도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해서 좁힐 수가 있어요. 1나노메타라고 하면은 그 500에 맞추면은 499.5에서 500.5나노메타 사이가 들어오는 거죠. 그럼 어떤 경우에 이런 거 좁은 걸 쓰고 어떤 경우에 넓은 걸 쓰느냐 하면은, 그 흡수 스펙트럼이 흑광도 그 파장에 따라서 흑광도의 스펙트럼을 보면은 포스퍼러스 뭐 이런 것들은 이렇게 아주 그 완만하고 그 흡수 스펙트럼이 뾰족하질 않아요. 그런데 클로로필 같은 것들은 아주 이렇게 뾰족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좁은 범위로 측정을 해야지, 넓은 범위로 측정하면은 그 정확하게 피크를 측정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피크가 뾰족한 경우 대표적인 것이 클로로필입니다. 엽록소의 분석을 할 때 이 밴드위드를 아주 좁은 것을 기계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시료를 담아서 농도를 측정하는 그 기구를 큐베트라고 불러요. 큐베트라고도 부르고 또는 셀이라고도 부릅니다. 모양은 대부분이 이 사각형을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사각 셀인데 좀 특수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특수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요 내부에 빛이 지나가는 요 길이가 빛이 지나가는 길이가 1cm, 정확하게 1cm가 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유리의 사각형이 아주 정확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리가 찌그러져 있으면 빛이 굴절하게 됩니다. 빛이 굴절하게 되면 흡수하지 않았는데도 빛의 광도가 아주 크게 차이가 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 아주 평평한 유리, 굴절이 없는 정확하게 모양을 만든 유리를 주로 사용합니다. 좀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값싼 기계의 경우에는 이렇게 원통형 시험관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빛이 이렇게 중앙을 통과해야 되는데 조금만 벗어나게 되면은 그 굴절에 의해서 광도가 좀 차이가 날 수가 있죠. 그 렌즈 효과도 있고, 그래서 이런 그 원통형은 좀 정확도가 떨어지는 그런 기구들입니다. 그 다음에 큐베트가 사각형이 많다고 했는데, 사각형이 1cm짜리도 있고 조금 길쭉한 것도 있습니다. 길쭉한 것은 농도가 낮은 시료를 측정할 때 쓰는데,
뭐 보통 많이 쓰는 게 5cm 또는 긴 것은 한 10cm 짜리도 있어요. 아주 길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빛이 여기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투과 거리가 10cm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저농도 흑광도가 낮은 그런 그 물질을 측정하려고 할 때 이렇게 그 패스 랭스가 긴 큐베트를 사용합니다. 이 길이를 뭐라고 하느냐면 라이트 패스라고 부릅니다. 라이트 패스 랭스. 그 다음에 재료도 좀 또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유리예요. 글래스. 그런데 글래스는 단점이 뭐냐면 UV를 통과시키질 않아요. 그래서 그 UV를 가지고 측정을 해야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그 나이트레이트는 UV를 흡광하는 것을 사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유리로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자외선을 통과시키는 쿼츠 또는 실리카, 하이실리카 글래스라고 해서 석영 종류죠. 이 종류는 자외선을 통과시킵니다. 그 다음에 플라스틱도 종종 씁니다. 플라스틱은 어떤 경우에 쓰느냐 하면은 그 시약을 측정하고 나서 그걸 세척하기가 아주 어려운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한번 달라붙으면은 솔벤트를 사용해야 세척이 되는 그런 물질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유기 형광 물질이라는 건 달라붙어 가지고 잘 안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러면 뭐 비누로 세척한다든가 솔벤트로 세척한다든가 하는 게, 세척하는 게 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세척 비용보다 일회용 플라스틱 큐베트를 사용해서 한번 쓰고 버리는 게 오히려 더 값이 싸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플라스틱을 사용합니다. 콜츠의 경우는 값이 유리의 한 5배 정도 비싸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다뤄야 됩니다. 이게 글래스인지 큐베트가 콜츠로 만든 것인지 글래스인지를 구분을 하려면은 그 유리에 쓰여져 있는 그 기호를 보면 돼요. 유리는 G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용용 석영의 경우는 콜츠 Q라고 되어 있고, 또는 하이실리카 글래스는 S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광선용은 이 G라고 쓴 것을 쓰면 되고, 자외선은 이 Q나 S라고 쓰여 있는 기구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빛이 시료를 통과하고 나면은 포토 센서로 들어갑니다. 포토 센서는 이제 빛을 감광하는 기기죠. 그 빛을 받으면은 거기서 전자가 튀어나와 가지고 전류의 세기가 커지는 그런 특성을 나타내서 빛의 강도가 전류의 강도로 전환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그 빛을 감광하는 어떤 포토 튜브를 보면 여기서 이제 전자가 튀어나갑니다. 그래서 그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이런 그 포토 튜브 타입이 그 광전관이라고 부르는데 아주 민감해요. 광전관이 아주 민감해서 낮은 광도에서도 정확히 측정하기에 아주 좋은 그런 기구입니다. 그에 비해서 요즘 많이 나오는 포토 다이오드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고 측정하기는 편한데 감도는 이 광전관보다는 조금 떨어집니다. 그런데 포토 다이오드는 어떤 경우에 장점을 가질 수가 있느냐면 그 소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한 1000개 정도를 배열을 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빛을, 광원에서 나온 빛을 이렇게 그 분광을 하죠. 분광을 해서 빨주노초 파남보 뭐 이렇게 분광을 했는데 특정한 파장의 빛만 우리가 측정을 하죠. 그러면 특정한 파장의 빛을 선택해서 측정해야 되는데, 포토 다이오드 어레이 PDA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걸 어레이로 연결을 해서 지금 여러 개를 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포토 다이오드 센서를 1000개 정도를 이렇게 늘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샘플을 통과하고 나온 빛을 샘플이 통과하고 나온 빛을 그 다음에 이제 분광을 하는 거죠. 일단 통과하고 난 다음에 분광을 해서 그 여러 파장의 빛을 한꺼번에 측정하는 거예요. 그 전 파장의 빛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좋으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측정을 하는데 내가 한 뭐 500나노메타에서 700나노메타까지의 그 흑광도가 뭐 이런 모양을 가지는데 이것을 측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포토다이오드 어레이가 아니고 센서가 한 개만 있는 그런 기기의 경우는 파장을 계속 바꿔가면서 쭉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런데 포토다이오드 어레이의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이것이 동시에 측정이 되는 거죠. 모든 파장의 흑광도가 동시에 측정이 된다. 예를 들어서 400나노메타에서 700나노메타 사이의 빛이 있는데 포토다이오드 어레이를 한 1000개쯤 달아놓는다고 하면은 다이오드 한 개가 한 1나노메타 정도의 해상도를 가지고 이 파장을 분리를 해서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그 측정의 용도에 맞춰서 여러 파장을 동시에 측정할 때는 이 PDA를 쓰고 또는 낮은 광도에서 아주 정확히 측정하고자 하면은 광정관점 쪽이 더 좋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 스펙트로포토미터는 싱글 빔이 있고 더블 빔이 있습니다. 보통 값이 싼 거는 싱글 빔이고 좀 비싼 기계는 더블 빔이고 그래요. 자, 싱글 빔이라는 건 뭐냐면 빛이 지나가고 측정하는 장치가 한 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광원이 있고 광원에서 나온 빛이 이제 시료를 통과하죠. 그러면 여기다가 그 샘플을 넣기도 하고 또는 레퍼런스를 넣기도 합니다. 레퍼런스는 그 블랭크 값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레퍼런스를 넣고 측정했을 때 이 값을 I0로 세팅을 하고 샘플을 넣고 측정했을 때 나오는 광도를 I라고 기계에다가 기억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I0를 기억을 시켜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느냐면 레퍼런스를 넣고 0으로 조정을 해줍니다. 흑광도가 0이다 여기서는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그 다음에 I는 흑광도는 어떻게 되느냐면 앞에 기억시켜준 I0를 가지고 이렇게 기계가 계산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흑광도를 계산을 해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샘플과 레퍼런스를 두 개 서로 교대로 바꿔 넣어줘야 돼요. 제일 먼저 레퍼런스를 넣고 0으로 조정한 다음에 레퍼런스는 보통 증류수 또는 그 리전트 블랭크라고 해서 그 시약을 샘플은 안 들어가 있고 시약만 넣은 거 이런 걸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샘플을 측정할 때 또는 그 레퍼런스 측정할 때 이것을 계속 바꿔 끼우는 거죠. 그래서 시료와 그 블랭크를 서로 이렇게 교체해 가면서 측정해야 되는 것. 그런 것이 이제 싱글 빔입니다. 빛이 나오는 것이 한 군데고 시료를 넣는 곳도 한 군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은 빛이 나오고 시료가 들어가는 곳이 한 곳이 있고 감광하는 곳도 하나가 있고 이런 거죠. 그런데 더블 빔은 이런 그 장치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원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리전트 블랭크라는 것을 넣는다고 했죠. 그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쪽에는 두 개가 있으니까 한쪽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샘플이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그 측정을 하면은 레퍼런스가 들어간 곳을 우리가 I0라고 인식을 하고 샘플이 들어간 것은 I로 인식하고 이러면은 요 두 개를 비교해서 여기서 흑광도가 바로 계산이 되는 거죠. 예.
샘플을 한 개만 측정한다고 할 때는 싱글 빔이나 더블 빔이나 별로 큰 차이가 없어요. 불편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싱글 빔의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파장을 바꿔서 측정을 해보자. 예를 들어서 400나노메타에서 700나노메타까지 가시광선 전체를 흑광도를 우리가 측정을 해보자. 예를 들어서 클로로필을 측정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에서 흑광도가 높게 나와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파장을 바꾸면서 계속해서 레퍼런스를 넣고 0으로 맞추고 또 그 파장에서 샘플을 또 넣어서 측정하고 이렇게 반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파장을 바꿀 때마다 이것을 그 I0를 새로이 인식시켜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광원에서 나오는 빛의 강도가 파장별로 다 달라요. 그래서 파장을 바꿔주면은 그것을 흑광도 0이라고 인식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또 샘플을 넣고 측정하고 이렇게 해서 반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파장을 계속해서 바꿔서 측정하는 그 스캐닝이라고 하는데 스캐닝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더블 빔의 경우는 항상 두 개가 들어가 있고 두 개의 흑광도를 비교하기 때문에 어떤 그 스캐닝이 가능해집니다. 자, 스캐닝에는 두 가지 종류의 스캐닝이 있어요. 타임 스캔이 있고 파장 스캔이 있습니다. 타임 스캔은 뭐냐면 시간에 따라서 흑광도가 어떻게 변하는가.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나오다가 뭐 나중에 가다가 좀 또 떨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죠. 예를 들면은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데 느릿느릿하게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을 연속적으로 측정한다. 그걸 추적해 나가면서 측정한다. 그런 경우에 이제 타임 스캔을 사용합니다. 그보다 또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은 파장 스캔인데, 웨이브랭트 스캔인데, 앞서 보여준 것처럼 파장 400나노메타에서 예를 들어서 뭐 700나노메타까지 이걸 스캔을 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 더블 빔이 래야 이것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